안녕하세요. 저는 두 아이를 가진 50대 평범한 주부입니다. 큰아들은 의사이며 현재 대학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고, 딸은 아직 대학생이지만 로스쿨 준비 중입니다. 두 아이가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모르겠어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불만이 없었고, 자기 관리도 스스로 잘하는 아이들입니다. 덕분에 주변에서는 자녀를 잘 키웠다고 부러워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한 편이에요. 삼시세끼를 손수 만들어 건강한 음식을 먹였고, 교육 문제에 대해서도 따로 공부하고 또래 엄마들과 정보를 공유하며 열심히 보살펴왔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진학하기 전까지는 늘 함께 곁에 있었죠. 제 개인 시간은 아예 없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제 모습을 보고 따라하려 해도 못 따라할 정도였는데 혀를 내두르기도 했죠. 제가 아이들에게 열정과 정성을 쏟은 이유는 아무래도 콤플렉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5살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보육원에서 자랐고, 한 번 결혼 실패한 아픔도 있습니다. 항상 사람들로부터 무시를 받고 천대를 맞는 삶을 살아왔죠. 전 남편과 그 가족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 자식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바라며 최선을 다해 키워왔던 것 같습니다. 전 남편과의 관련된 이야기가 나온 건데요. 여기에도 잘못된 남자를 만나 팔자가 꼬인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저 역시 그랬었어요. 전 남편에게 사기나 다름없는 깜박소가 있는 결혼을 했죠. 뒤늦게 알게 된 그 인간과의 사이에 있던 식구들의 충격적인 비밀 때문에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한때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민했을 정도였네요. 그래도 다행히 우리 친정 엄마 덕분에 무사히 이혼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통쾌하게 복수도 했습니다. 여기서 의아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보육원에서 자랐다는 사람인데, 갑자기 엄마 얘기를 하는 것이니까요. 어떤 사연인지 궁금하실 테니, 이야기를 차근차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제가 보육원에 어떻게 가게 되었는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됐든지 먼저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보통의 고아들처럼 부모님에게 버림받거나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끔찍한 비극 때문이었어요. 5살이었던 때 장터에 놀러 갔다가 그만 엄마 손을 놓치는 바람에 미아가 되었어요. 너무 어린 나이라서 자세한 기억은 나지 않지만 경찰서, 실종 아동보호소 등 여기저기를 떠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교회에서 운영하는 한 보육원에 몸을 위탁하게 되었죠. 처음엔 보육원에서 적응을 잘 못했습니다. 5살 박이 어린아이가 갑자기 가족의 품을 떠나 고아가 된 일이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었어요. 한 달 넘게 울며 불며 엄마만 찾았던 것 같아요. 충격으로 실어증이 생겨 반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되었더라고요. 지금도 그때의 후유증 때문인지 말이 조금 어려운 편이에요. 직접 얘기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요. 어쨌든 보육원에선 그다지 행복했던 기억이 없어요. 학교에서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친구 한 명을 사귄 적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성인이 돼서 보육원을 졸업하게 됐을 때 어떻게나 막막했는지요. 그때는 가족을 다시 찾는 건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는데요. 그렇다고 평생 혼자 살아갈 자신도 없었으니 그냥 잠드는 그 순간 영원히 눈을 뜨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고 어리석은 생각만 했을 거예요. 내가 그래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주로 남자친구 덕분이었다. 그 당시 보육원을 졸업한 나는 국가로부터 받는 지원금으로 시내의 하숙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 그때 옆방에 살던 남자와 서로 얘기하다가 서로에 대한 호감이 생겨서 사귀게 되었다. 그 남자친구는 내보다 3살 많은 연상이었고 근처 명문대학에 다니는 학생이었다. 그는 많은 것을 배워서 그랬을지도 모르겠다. 어떤 일을 해도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는 내가 흔들리는 파도와는 달리 땅속 깊게 뿌리 내리고 있는 큰 나무 같았다. 사실 처음에는 남자친구에게 내 출신인 보육원을 숨겼다. 이것은 나의 취약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숨기는 게 남자친구가 알게 되면 헤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만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남자친구를 속이고 있다는 생각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결국 사귄 지 2년 만에 저는 제 과거를 고백했습니다.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요. 오빠가 헤어지자고 해도 받아들일게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겉으로는 태연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얼마나 떨었는지 몰라요. 남자친구가 저를 버릴까봐 너무 두려웠어요. 그러나 남자친구의 반응은 뜻밖이었어요. 생전 제 앞에서 눈물 한 번 보인 적 없는 사람인데 눈시울이 잔뜩 붉어져서 제 손을 꽉 잡더군요. 왜 그동안 말 안 했어? 이 바보야? 설마 내가 그따위 글로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았어? 나는 정말 미안해요. 이제야 눈치채고 혼자서 그렇게 오래 힘들었던 것 같아요. 남자친구가 따뜻한 한마디에 내 안에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안아서 아이처럼 엉엉 울었어요. 난 네가 잃어버린 가족이 되어줄게라고 말하고 영수가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하면 바로 결혼하자고 다짐했다. 그래서 그가 프로포즈를 해줬어요.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캄캄한 암흑 속에서 살아오다가 처음으로 꿈을 가진 날이었어요. 이후 우리 사랑은 더 깊어졌어요. 저는 남자친구가 군대에 갔다가 제대하고 학교를 졸업한 뒤 취업할 때까지 묵묵히 기다려 주었어요. 남자친구는 약속한 대로 취업하자마자 바로 제게 결혼 얘기를 꺼냈고 그때 처음으로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그 지역에서 꽤 유명한 식당을 운영하고 계셨는데 제 존재에 대해 이미 알고 계셨어요. 그치만 여전히 긴장은 해야 했죠. 너무 긴장해서 실수를 할까봐 약국에서 청심환까지 사 먹고 갔었죠. 다행히 남자친구네 부모님은 저를 환대해 주셨어요. 특히 예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고 대해 주셨고 그동안 우리 상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셨어요. 들었습니다. 부모 없이 혼자 사느라 매우 어려웠겠죠. 앞으로는 진심으로 저를 엄마로 삼아주길 바랍니다. 나도 여러분을 딸처럼 소중히 여길 것입니다. 그런 말씀에 감동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억누르고 있던 눈물을 참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님. 상철 씨에 비해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선을 다해 잘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하다면 이렇게 아름답고 착한 아가씨가 우리 아들을 섹시하게 만든다는 것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다시 한 식구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후로 모든 일이 한 번에 처리되었습니다. 시아버지와 어머니도 우리가 빨리 결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반년 만에 발에서 인사드립니다. 저희 남편과 저는 돈을 모아두지 않아 시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대신 해주시는 게 싫었는데 시부모님과 살 수 있어서 기쁩니다.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완벽해 보이는 시부모님에게도 비밀이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신혼여행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악몽이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이 다르게 행동하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런 적이 없었는데 운전하는 동안 집중을 못하고 쉬게만 보이더라고요. 제가 궁금해져서 물어보니 시부모님에게 일찍 말했던 것보다 늦게 말한 듯합니다. 도착하게 될 것 같아서 그런다고 했더군요. 우리는 비행기 연착 때문에 조금 늦게 출발했거든요. 아버지는 시간이 꽤 엄격하신 분이셔서 늦게 오는 것을 정말 싫어하셔요. 남편은 변명으로 그렇게 덧붙이는데 그때까지는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시부모님께 연락을 드리겠다고 말했죠. 어쨌든 안전한 운전이 우선이니까요. 그러나 남편은 허들장에 놀라 손을 내젓더군요. 안 돼. 우리 아버지는 그런 핑계대는 걸 더 싫어하시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든 빨리 가볼게 하며 말했어요. 그러다가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려고. 비행기가 연착돼서 늦을 수도 있다는 건데 이건 핑계도 아니잖아. 내가 잘 말씀드릴게 아이. 글쎄, 안 된다고 하십니까?
핸드폰을 꺼내드리려고 했더니 남편이 일어나 빽소리를 질렀어요. 정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생존자한테 한 번도 고함을 치지 않은 다정한 사람이었으니까요. 남편도 깜짝 놀라서 서둘러 사과를 했어요. 미안해. 내가 너무 예민한 상태인 걸 그만하겠어. 어쨌든 지금부터는 운전에만 집중할 테니 부모님께는 말씀하지 말아줄게. 잘하면 시간 맞춰 도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괜히 일 빚지 않겠어. 부탁할게, 남편이. 그 정도까지 말하니 뭐라고 더 할 말은 없더라고요. 남편이 고함을 지르니 더욱 놀라긴 한 말이에요. 놀란 상태로 결국 그냥 말 없이 창밖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착한 시각에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정도 늦은 상태였어요. 이게 한국 시간이라고 그 정도는 사실 한국에서 늦은 거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남편은 대단한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얼굴이 창백해지며 벌벌 떨고 있었어요. 평소에는 내 앞에서 늘 위풍당당했던 남편인데 무언가 이상하다 싶었죠. 여보, 왜 그래? 어딘가 아프냐? 왜 그렇게 떨고 있어? 아무것도 아냐. 얼른 들어가자. 남편은 거의 제 손을 잡아 끌듯이 집으로 뛰어 들어갔어요. 현관에서 시부모님과 시누이가 기다렸다는 듯이 맞이해 주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늦어서 죄송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비행기가 연착되어 많이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남편은 대뜸 꾸벅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제가 반복하여 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내심 아버님이 아무리 시간에 엄격해도 설마 10분 늦어도 화내실까 걱정하며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고개를 들자 시아버지뿐만 아니라 늘 자유롭게 웃고 계시던 시어머니까지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시간 약속을 어기는 걸 가장 싫어하시는 거 알면서 이제 오면 어떡해? 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 피를 말리는 것도 아니고 특히 새아가 너 오늘 정식으로 시가에 들어오는 건데 좀 더 서둘러 써야지. 시어머니가 저를 콕 집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비행기가 연착된 건 제 탓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시부모님 앞에서는 뭐라고 말은 못하고 다시 고개를 숙여서 사과했어요. 그러자 잠자코 있던 시아버지가 입을 열었어요. 됐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고 얼른 밥부터 차리거라. 시장에서 돌아가시겠다. 딱 그렇게 한마디만 하고 거실로 가버리는데 가뜩이나 살얼음 같던 분위기가 한층 더 싸늘해졌죠. 그 순간 느꼈어요. 시어머니와 어린 시누이는 물론 남편마저 시아버지에게는 꾸짖지 못한다는 게요. 단순히 집안의 가장을 어려워하는 것과는 달랐어요. 다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을 보듯이 시아버지의 눈치를 살피곤 했어요. 새아가 그렇게 잊지 말고 저녁부터 차로 차리라고 너희들한테 이야기했는데 시아버지가 제때 식사를 못 챙기면 속상해하시면 내 어머니가 얼른 옷을 갈아입고 나올 거예요. 시어머니의 재촉에 내 짐도 제대로 풀지 못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를 도와 부지런히 음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초조한 마음에 너무 서두른 탓인지 아니면 처음으로 시어머니와 함께 손발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맞췄음으로 인한 것일까요? 그러나 차려진 밥상은 망가졌어요. 밥은 질겨지고 반찬들은 맛이 어울리지 않았지요. 공포는 전염된다고 하지 않나요? 가족들이 식탁에 둘러앉으면서 왜 그토록 놀라운지요. 나조차도 우연히도 아버지를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식당을 운영하시기에 맛에 신중한 것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예상외로 국을 접시를 한 번 접자마자 팍 얼굴을 돌리셨죠. 왜 국이 이리 희고 수프 같은지 너. 새아가 이걸 냄비에 겨우 만든 거야? 죄송합니다, 아버님. 급한 마음에 만들어서요. 그 소금 좀 넣어 드릴까요? 된장국이 무슨 설렁탕이에요? 식탁에서 소금 좀 뿌려서 먹어야겠죠. 그리고 국물만 문제가 된 줄 알아요. 밥이나 죽을 구별도 못할 정도로 엉망이에요. 너희 부모님이 없다고 하더래서 손으로 안 해먹나요?
시아버지에 대한 모욕적인 말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몰라서 심장이 땅 밑으로 뚝 떨어진 느낌이었어요. 결혼 전에 자주 만나던 자리에서는 항상 조용하셨고 좋은 분이신 줄 알았어요. 하지만 모든 것이 저의 착각이었네요. 시아버지의 충격적인 행동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밥맛이 너무 떨어져서 대신 술을 가져올래요? 아버지는 옆에 있던 시어머니에게 대뜸 술을 가져오라고 하셨다. 머뭇거리던 시어머니는 부엌으로 가서 소주 한 병을 가져왔어요. 그리고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파서 먼저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밥을 먹거나 마시고 있던 시누이도 약속이 있어 나가버렸고 결국 식탁에는 부모님과 나만 남게 됐죠. 어떻게 해야 할지 안짠하던데 아버지가 내게 술잔을 내밀었어요. 시아버지가 되든 말든 술 한 잔 따라 마시라고 했어요. 얼떨결에 소주를 따라서 술을 먹었어요.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던 것처럼 원샷으로 마셨고 그리고는 한 살이라도 어린 여자가 따라주니 라고 하더군요. 술 맛이 더 나아졌네요. 그게 시아버지가 며느리에게 할 말이 아니에요. 당황스럽고 화도 나서 남편을 곁눈질했지만 남편은 말없이 식당 바닥만 쳐다보고 있는 거였어요. 철저한 외면이었죠.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연애 시절 내내 남자다운 모습으로 저를 리드하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앞에선 꿀먹은 벙어리가 되는 것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시아버지는 계속해서 술을 들이마셨고 저는 마침내 시아버지의 술시중을 들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렀을까요? 마침내 술병이 텅 비었어요. 이제 일어나셔야 하나 싶었지만 시아버지께서 부엌으로 가서 술을 더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냉장고에 없으면 베란다에 있을 것이라 했습니다. 중간에 끊기면 술맛이 떨어진다고 해서 빨리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평일 저녁에 이렇게 많이 마셔도 되는지 고민했지만 먼저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갔어요. 냉장고를 뒤져보아도 술이 없어서 시아버지 말씀대로 베란다로 향했습니다. 베란다 문을 열자마자 전 경악할 만한 광경에 대해 말을 잃었습니다. 베란다 한편에는 술이 괴짝으로 쌓여 있었고 그 맞은편에는 빈 공병이 쌓여 있었어요. 그제야 상황을 이해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시아버지는 애주를 넘어서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시부모님이 가게를 마감하고 집에 오실 때 밤 10시였는데 그 늦은 시간에 하루도 거르지 않고 소주를 3병 이상 마셨어요. 남편과 다른 가족들은 익숙해져서 말리거나 막지 않았어요. 술에 취한 시아버지는 폭군과 다름없었거든요. 평소에는 그냥 상종이 좀 까탈스러운 노인이라고 생각했지만 알코올을 섭취하면 정도가 심해졌어요. 집안이 조금 더러우면 즉각적으로 쌍욕을 내뱉으시고 반찬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술이 부족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대로 밥상을 엎어버리는 것도 예사였다. 무엇보다 골치 아픈 건 시아버지가 술을 마실 때 꼭 옆에 시중들 사람을 앉혀놓는다는 것이었어요. 잔이 비치면 술을 따라줘야 했으며 옆에서 이런저런 잔심부름을 해줘야 했죠. 시아버지가 원할 때에는 같이 대작도 해줘야 했고 언젠가부터 식구들은 시아버지의 술시중 상대를 저로 콕 찍어놓고 나 몰라라 했어요. 남편과 시누이는 일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시어머니는 몸이 안 좋다는 핑계로 피하기 일쑤였죠. 그 녀석이 되니 아무리 눈치 없는 저라고 해도 뭔가 이상하다고 느낄 수 있었죠.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고아로서 나를 환대해준 시가 식구들과 시아버지의 술 문제에 대해 한마디 언질도 하지 않은 남편. 그래서 남편을 붙잡고 솔직히 물었어요. 당신은 나에게 시아버지에 관한 얘기를 의도적으로 참은 거죠? 처음에는 나를 비웃는 말이라며 발뺌했던 남편도 제 계속된 추궁에 결국 시인했어요. 미안해. 부모를 욕하는 것은 내 자신을 욕하는 것 같아. 차마 말을 못하겠었어. 또 내가 알게 되면 너와 결혼을 할 줄 알았기 때문에 무서웠어. 사실 나를 만나기 전에 오랫동안 사귀던 여자가 있었거든요. 필카에서부터 단짝이었고 대학에서도 관계가 이어지던 중이에요. 졸업 후에 결혼할 생각이었지만
걔가 아버지의 술 문제를 알고 나를 찾아와 결혼할 수 없다고 했어. 그때 어머니는 반대하실 줄 알았지만 받아주셨다는 건 아니야. 우리 엄마는 너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셨어. 전 여자친구하고 다르게 순하고 참한 것 같다고 했어. 아버지의 술 문제가 없었어도 어머니가 나를 허락해 주셨을까 생각해봤어. 제 말에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침묵이 바로 대답이나 다름없었어.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 남편도 너무 야속하게 느껴졌어. 남편은 그냥 계속 사과만 하더군. 미안해. 그래도 집에 새 식구가 들어오면 더 행복해질 줄 알았는데 아니었어. 솔직히 아버지의 상태는 지금 어떤지. 병원에 가야 할 정도로 위험한 것 같아요. 만약 그런 소리를 아버지 앞에서 하게 된다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달이 낳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아버님께 술을 시중 드시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아요. 술을 마시면 나한테 무례하게 하면서 자랐다는데 실수를 조금 하게 되면 술을 부어버리신다고 해요. 어머님은 가게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나 몰라라 하시고 당신과 아가씨도 마찬가지로 내가 욕을 받아요. 아버님의 주사랑을 받아주는 거랬던데 어째서 욕을 받게 됐는지. 어째서 그런 말을 하시는 거죠?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죠. 조금 참아볼게요. 올해 상여금을 모아서 내년에 향분할 수 있도록 해야겠어요. 남편이 있을 테니까 약속한 분가만이 제 유일한 희망이었어요. 남편이 다니는 회사는 나름 이름 있는 유명한 곳이라 벌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2년 정도만 바짝 모으면 전세로 집을 구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었죠. 하지만 마치 하늘에서 제가 어디까지 견딜 수 있나 하는 시험이라도 하듯 상황은 점점 더 나빠졌어요. 당시 시부모님이 식당을 하셨기 때문에 집안일은 전부 제가 맡았는데요. 5 식구의 살림을 온전히 혼자 하는 것이 쉽지가 않았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보기에 제가 집에서 편하게 놀고 먹는 것 같았나 봐요. 언젠가부터 제게 같이 가게로 나와 일을 도우라며 눈치를 주더군요. 특히 시어머니가 유독 그러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마 가게에서도 나는 시아버지의 욕받는 역할을 했으면 하는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나는 엄마 없이 자라서 그런지 도통 살림이 잘 안 되네요. 내가 가게에 있으니까 가르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아예 너도 같이 가게로 나와 볼래? 임신 준비하겠다고 회사까지 그만뒀는데 아직까지 소식도 없잖아. 집에서 혼자 심심할 텐데 나랑 같이 가게로 나가서 살림 배우는 게 어때? 강요하는 건 아니야. 그냥 내 생각을 물어보는 거지. 말만 그러는 거야. 실제로는 강요와 다를 바 없었어요. 친정도 뭣도 없는 고아 며느리인 저는 거기서 어떻게 싫다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결국 전 결혼한 지 반년 만에 시부모님을 따라 가게로 출근하게 되었습니다. 살림을 가르친다는 것은 역시 뻔지르르한 핑계에 불과했어요. 시부모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가게 일을 제게 떠넘기셨죠. 제가 가게로 나가고 나서 직원 2명을 잘라야 한다면 말 다 했어요. 하루 종일 바닥에 엉덩이 한 번 못 붙이고 홀서빙이나 설거지를 하고 죽어도 좋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집에 들어가면 또 산더미처럼 쌓인 집안일이 제가 기다리고 있었죠. 얄미운 시누이도 제 사정을 봐주지 않고 오히려 일거리만 더 늘렸네요. 아니요, 제 원피스를 안 빨았어요. 내일 입고 나가려고 하는데 얼른 빨아서 드라이어로 말려주세요. 아가씨, 제가 지금 저녁도 준비해야 하고 베란다도 청소해야 해서요. 내일만 다른 옷을 입고 가시면 안 될까요? 아, 싫어요. 저 원피스 아니면 안 되니까 알아서 해주세요. 그리고 말 좀 똑바로 하실 수 없어요. 뭐라고 하는지 하나도 제대로 알아듣겠어요. 어릴 때 부모를 잃은 충격으로 실어증 상태를 알았던 걸 시가 식구들도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시누이는 아무렇지 않게 제 발음을 조롱하곤 했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그때 정말 실감했어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어요. 매일 밤 남편에게 바라며 붙잡고 그런 그는 그래요. 하루 이틀뿐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서서히 지치게 되었어요. 그것은 아마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느 날부터 우리 부부는 서로 사적인 말 한마디도 교환하지 않게 되었고 스킨십도 아예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름만 남은 부부가 된 것이죠. 입을 다물고 자는 것조차도 남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어요. 아이가 없었던 것도 사실 그냥 자연스럽게 저는 이혼을 꿈꿔왔죠. 그러나 참 바보 같아요. 이혼하고 혼자 살게 되면 너무나 쓸쓸할 것 같아요. 경제적인 문제만을 이유로만은 아니었어요. 늘 혼자였던 제가 가족이라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저는 남편만 있었기 때문에 혼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어요. 넓은 우주 속에서 홀로 떨어진 작은 먼지처럼 그 고독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평소처럼 가게에 출근하여 일하고 있는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 보육원 원장님이셨습니다. 원장님께서 갑자기 전화해서 잘 지내시냐고 물으셨고 기쁜 마음으로 인사를 나누던 중 원장님은 깜짝 놀라운 이야기를 털어놓으셨어요. 미친 엄마를 찾은 것 같다고요. 이러한 말씀이었죠. 신자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지만 정황상 확실한 것 같아요. 이 여사님도 25년 전에 창터에서 5살 난 딸을 잃어버렸다는군요. 한번 만나볼까요? 가슴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는 얼굴조차 희미한 엄마가 내 앞에 나타났다니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과 자녀들에게 얘기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입을 다물기로 했어요. 혹시라도 친엄마가 아닐 수도 있었으니까요. 다행히 제 엄마일 수도 있는 그분은 제게 만나기 위해 우리 동네까지 오겠다고 했더군요. 그래서 가게에서 가까운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태어나지 않은 척하며 가게에서 일하다가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 병원을 나간 후 커피숍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커피숍 문을 열자 보육원 원장님이 반겨주시고 옆에는 작년에 함께 있던 여성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알아볼 수 있는 우리 엄마였죠. 엄마라는 말의 순자, 너 순자 맞니? 땡땡동에 살던 박강도의 따님 김광자의 딸 순자 맞지? 엄마는 제가 잊고 있는 진짜 이름으로 나를 불렀습니다. 그 순간 잃어버렸던 기억이 물밀처럼 몰려왔습니다. 판잣집에서다 쓰러져가고 있는 모습으로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오순도순 살았던 기억. 아침마다 엄마가 내 머리를 묶어주셨던 기억과 밤마다 제게 안아주며 자장가를 불러주던 기억까지 저는 통곡하듯 울며 엄마의 품에 안기곤 했습니다. 엄마, 왜 이제야 오셨어요?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미안해요, 순자야. 정말 죄송해요. 엄마가 그때 장터에서 손을 놓지 않았더라면 이제야 오겠다는 것은 정말 죄악이었어요. 그 후로 살아있는 것도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온갖 것을 먹어도 맛이 없었고 자도 편안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어디선가 엄마를 찾아 헤매는 것을 상상하면서요. 진짜 엄마 맞는 거죠. 그래요. 어디 보자. 내 딸, 세월도 참 야속하죠. 언제 이런 크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엄마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을까요? 요크 만들고 싶어요. 보육원 원장님의 말에 우리 모녀는 그제야 정신을 차렸어요. 그리고 20년 넘게 쌓인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슬프게도 아버지는 몇 년 전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하더군요. 그 양반이 죽기 전까지 내 이름을 부르다 갔어요. 죽어서도 눈을 못 감겠다고 했는데 이제야 편히 가겠구나. 정말 그리웠어. 화장했다고 하겠지. 인사하러 가자. 그렇게 하자. 순자야, 넌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 원장님으로부터 결혼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남편은 잘해주는 사람이고 무슨 일을 하는지?
엄마의 뜻밖의 질문에 쉽게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걱정시키지 않으려면 잘해준다고 좋은 사람이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 말이 목구멍에 걸린 가시처럼 나오지 않더라고요. 제 반응을 본 엄마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왜 남편이 잘못했죠? 너 구하라고 막 구박하고 그랬던 거니? 그런 게 아니야, 엄마. 그게 아닌데 왜 대답을 못하지? 고민하던 제가 엄마에게 그동안 있었던 일을 전부 설명했어요. 시아버지의 술 문제부터 힘든 시집살이, 그리고 남편의 철저한 외면까지 모든 것을 얘기했습니다. 엄마는 내 이야기를 듣는 내내 몇 번이나 자기 가슴을 쳤어요. 순자야, 너 그 집에서 당장 나와. 아이, 오늘부터 너는 들어가지 마. 엄마랑 같이 살자. 엄마랑 아빠는 너를 찾으면 그동안 못해줬던 거 다 해주려고 정말 죽어도 일했어. 너희 아버지는 회사를 그만두고 받은 퇴직금으로 자회사를 차린 뒤 정말 하루도 안 쉬고 기계만 돌렸으니까. 덕분에 회사도 엄청 커졌고 앞으로는 건물까지 지으려고 해. 너는 그런 데서 그런 취급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당장 이혼하고 엄마와 함께 살자. 내게 대한 죄책감으로 죽어도 일만 했었던 부모님을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더라. 한편으로는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든든하기도 했어. 더는 남편과 이혼하는 것이 두렵지 않았어. 이제 전 혼자가 아니니까. 원래 그 인간이 나에게 분과 약속했었거든. 올해 안에 꼭 하겠다고 했어. 그래서 조금만 참아 달라고. 오늘 남편하고 얘기해 볼 거야. 당장 따로 나가 살자고. 만약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면 이혼할 거야. 혼자서 괜찮겠어? 엄마가 함께 갈까요? 아니야. 아직 남편도 시부모님도 나를 엄마한테 다시 찾은 거 몰라. 오늘 만난다는 말도 안 했고 내가 먼저 설명해 주어야 해. 가서 잘 풀어볼게. 저는 걱정하는 엄마를 뒤로 하고 다시 가게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퇴근 후 집에 오자마자 남편에게 분가 얘기를 꺼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은 푹 한숨부터 쉬더군요. 그 얘기야, 나 피곤해. 다음에 얘기하자고 했죠. 다음에 언제? 분명히 올해 안에 분가하겠다고 했잖아. 돈도 모일 만큼 모인 거 아는데 왜 자꾸 피하고 있어? 내가 피하긴 언제 피했다고 그래? 피하고 있잖아. 올해 안에 이사하려면 지금부터 집을 알아봐도 늦는다고. 사실 당신 아버님이 무서워서 그러는 거 아니야? 당신 말 다 했어. 지금. 이혼하자는 거야? 겨울아니 내가 집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당신도 알면서 그런 말을 해? 솔직히 당신도 편하지. 내가 살림해줘. 가게 나가서 일해줘. 시한폭탄 같은 아버님 막아줘. 그래서 분가도 안 하려는 거 아냐? 너 말 다 했어. 아니, 다 못했는데. 그리고 당시엔 아버님한테 꼼짝도 못하잖아. 분과 얘기 꺼내는 게 사실은 무섭지. 자기 무섭다고 와이프 죽어나는 꼴 모른 척하는 거 진짜 쓰레기 같아. 너무나 비겁하고 역겹다고. 시아버지는 남편의 영린이나 때론 어림도 없애. 다름없었어요. 제가 그 부분을 전곡으로 찌르자 남편은 미친 사람처럼 화를 내기 시작했죠. 누가 누굴 무서워한다고 그래? 비겁한 쓰레기. 이게 보자 하니까 너도 내가 우습냐? 내가 나하고 이혼하면 뭐 잘 살 수 있을 줄 아냐? 가진 거 쥐뿔도 없는 천에 고아 걷어다가 결혼해줬으면 고마운 줄 알고 살아야지. 시아버지 수발 좀 드는 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유난이야? 내가 언제 유난을 떨었다고 그래? 지지 않고 대거리를 하려는 순간이었어요. 갑자기 제 볼에 불이 번쩍 일더군요. 맞아요. 남편이 달려와 제 따귀를 때린 거였어요. 설마 남편이 폭력을 쓸 줄은 몰랐기? 그러므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시작이었어요.
남편은 그 이후부터 이성을 놓은 짐승처럼 저를 무자비하게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몸을 웅크렸습니다. 그 정도로 소란이 났다면 밖에서 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정신을 차리자 시가 식구들이 저를 둘러싸고 있었죠. 상철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아? 오빠 미쳤어. 놀라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황급히 달려와 저를 일으켰습니다. 남편은 움찔한 것도 잠시였고 곧 내일 자기에게 유리하게끔 고쳐 일러 바쳤습니다. 이 사람이 맞을까요? 분가 안 시켜준다고 이혼하겠다잖아요. 아버지 때문에 너무 힘들다고요. 그런데 문과에서 잠이 든 채로 있던 시아버지가 눈에 불을 지퍼시더군요. 무슨 일이 있는지 내가 그렇게 힘들게 일했다고. 그러자 아버지가 말했어요. 자네가 고아인한테 불쌍해서 걷어주고 공짜로 밥 주고 재워줬는데 은혜도 모르고 정말 기가 막히네. 그렇게 하다가 상황이 순식간에 역전되었어요. 시아버지가 화를 내며 순간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자리에서 일어서더군요. 시어머니는 에휴, 부부 사이 일은 내가 참견할 일이 아니니까 알아서 하라고. 시간이 늦었으니 적당히 하고 있으면 머리를 싸매고 올라갔죠. 시누이도 불을 터뜨릴까 두려워해서 서둘러 자기 방으로 들어갔다고 해요. 먼저 이혼을 언급한 것도 뭔가 나 때문에 못 살겠어서 그러시는 거라고요. 자세히 보니 이미 시아버지께서 술을 한 잔 살짝 들인 상태였어요. 그에게 억지로 끌려가며 알코올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어요. 배은망덕한 계집애처럼 너 같은 사람은 복 받을 날이 없어. 개 표든 말이 맞아요. 정신 차리세요, 상철아. 기회가 된 거 신호 없이 그 놈을 잡아서 처치하세요. 제 귀는 믿지 못할 정도로 의심했어요. 어떻게 시아버지라는 분이 며느리에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믿기 어려웠어요. 그러나 충격적인 상황이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시아버지의 명령에 잠시 당황한 남편이 바로 제게로 향해 다가오더군요. 이대로라면 정말 죽을 것 같다는 생명의 위협이 느껴지더라고요. 전 잘못한 걸 알았을 때 살려달라고 눅죽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모습을 보며 아버지께서 만족해 하셨어요. 그러다 이제야 좀 정신을 차리셨나 보세요. 한 번 더 이혼 의사를 밝히면 다시 혼나겠어요. 그래서 아버지는 방을 나가셨죠. 아마 술이나 마실 것 같아요. 그 사이에 너무나 극악스럽고 역겨웠어요. 남편은 흥분이 조금 가라앉은 것 같아요. 나를 보던 중에 늦게나마 잘못을 인정하고 매달리더군요. 여보, 아까는 너무 흥분했어. 당신이 갑자기 이혼을 하자는 말을 한 거에 나도 얼마나 당신을 사랑하는지 알겠거든. 나는 당신과 영원히 헤어지지 못할 거야. 알지? 제가 아무 말 안 하자 남편은 거실로 나가 구급상자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제 상처를 치료해 주려는 남편을 소개하며 혹시 내 몸에서 피를 지우고 약을 바르는 걸로 무슨 의도인지 의아해했어요. 남편의 행동이 너무 이상해서 놀라고 있었죠. 그러던 중 남편이 잠들었다 생각하고 성질을 조절하여 핸드폰을 꺼내어 엄마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어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하려고 했는데 엄마 목소리를 듣자마자 울컥해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엄마가 내게 순자야 왜 울어? 무슨 일이야? 라고 물었을 때 엄마, 이혼하기로 했는데 그 남자가 나를 때렸어요. 너무 아파요? 라고 대답했어요. 엄마는 꼼짝하지 말고 기다려. 바로 갈게.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었고 그 후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은 어느새 흘렀어요. 동이 트고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느새 일어난 시어머니가 나를 찾으시며 아침을 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어제 저를 맞은 일을 분명히 보셨는데도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 정말 놀랐습니다. 무거운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갔을 때였어요. 띵동. 초인종 소리가 울렸고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던 시어머니가 인터폰을 직접 받으셨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물으신 시어머니에게 상대편이 말했습니다. 저는 순자 아니면서 영숙이의 엄마입니다. 그게 무슨, 우리 며느리가 고아인데 우리 딸이 왜 고아인가요? 일단 문부터 열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 창피한 일이 생길 겁니다. 엄마의 협박 같은 협박에 시어머니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현관으로 나가려고 했는데 빠르게 도망쳐서 나갔어요. 가장 먼저 나타난 건 엄마였고 그 뒤로 덩치 큰 남자들 12명이 서둘러 들어왔어요. 엄마가 별도로 고용한 사설 경호원들이었죠. 가장 놀란 시아버지가 남편과 시아버지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남편과 시누이까지 달려나와서 누구세요? 어떻게 다른 집에 침입하고 폭행을 해요? 하며 물었어요. 당황한 시아버지의 항의에 엄마가 앞으로 나서며 처음으로 소개하였어요. 안녕하세요. 사돈 저 영숙이에요. 이제 엄마가 된 사람입니다. 시아버지가 뭐라고요? 엄마가? 제 딸이 보육원에서 자란 걸 아시죠? 부모의 버림받은 게 아니라 미아가 된 거예요. 라고 말했죠. 그동안 딸을 찾으려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녀도 없었고 경찰이나 사설 탐정을 사용한 적이 없는데요. 이제야 딸을 찾았어요. 엄마의 얘기에 식구들은 10월 말에 입을 떡 벌렸어요. 남편은 어젯밤에 몸에 남은 상처를 쥔 채로 움찔하더니 다가와서 다정하게 옷을 손질해주는 척을 했어요. 당신은 왜 엄마를 찾은 걸 말 안 해? 나 깜짝 놀랐잖아. 그 가짜는 연극의 구역질이 나더라고요. 전 남편의 손을 사납게 밀쳐냈어요. 그 사이에 시아버지는 엄마에게 다시 말을 걸었어요. 의사정을 알겠습니다. 근데 미리 연락을 하고 오셔야지. 이렇게 이유 없이 쳐들어오는 건 어디서든지 있어요. 제 딸이 지금 사위에게 맞아 죽는다고 하던데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엄마가 이야기하자 시아버지와 남편의 표정이 창백해졌어요. 아마도 내가 때리고 있다고 말한 것까지는 모르셨던 모양이에요. 먼저 정신을 차린 시아버지가 급하게 변명을 시작했죠. 무슨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아들이 며느리를 때렸다는 게요? 아이, 그냥 조금 다퉜을 뿐입니다. 이미 딸이 다 얘기를 했으니 그냥 약간 다퉜는지 아닌지는 법정에서 밝히기로 하고 제 딸을 데리고 갈 거예요. 법정에 가거든 지금 고소를 하러 가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겁나요? 당연한 일 아닌가요? 사돈댁도 변호사를 미리 선임하세요. 저는 다른 것은 몰라도 돈 하나는 진짜 많았어요. 이제는 돈 쓰는 재미도 모르고 살아왔지만 이제야 좀 돈을 쓸 맛이 나네요. 제가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계에 아는 지인들도 많거든요. 사위든 그대든 반드시 콩밥을 먹게 해드릴 테니까 각오하세요. 가자. 영수가 여기 왔어요. 엄마가 말씀하자마자 사설 경호원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제 앞으로 다가와 정중하게 모시고 나를 에스코트 하더군요. 남자들의 위협적인 덩치의 남편은 아무 말도 못하고 쟤를 내어줬어요. 강력한 약인 강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사돈 엄마는 당당하게 한마디를 남기고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그리고 곧바로 병원으로 데려갔죠. 크게 다친 것 같지 않아서 여겨졌지만 여기저기 멍든 곳이 많았고 심지어 발목은 미세하게 골절된 상태였어요. 그 사실을 보고 엄마는 자기 가슴을 쥐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더 빨리 널 찾아줬어야 했는데 엄마가 미안해. 내가 그런 쓰레기 같은 곳에서 고통받는 줄도 몰랐고 엄마가 왜 미안해? 내가 너를 낳지 않아서 그런 건데 나는 어린 시절부터 엄마와 아빠를 다시 만나는 것을 많이 상상했어. 좋은 남자를 만나서 예쁜 아이를 낳는 거 말야.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지 생각했었지만 미안해. 엄마 나는 너무 미안해. 우린 서로 미안하다고 사과하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 정신을 차려보니 엄마도 난 두 눈이 부어 있었어. 나는 그런 엄마의 어깨를 쓰다듬으며 입을 열었어. 엄마. 이제 우린 서로 미안한 말은 그만하고 앞으로 사과할 일 없이 행복하게 잘 살자. 고마운 말만 할 수 있게 알겠어. 내게는 믿고 따르겠어.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어줄 테니까 엄마는 식구들에게 약속한 대로 최고의 변호인단을 꾸려주어서 이혼 소장까지 함께. 고 소장이 날아간 후에 남편은 그때야 정신이 번쩍 들었나 봐요. 저를 찾아와 무릎까지 꿇고 제발 살려달라고 빌렸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당신께 손을 올리고 나서 내가 잠깐 미쳤었다는 게 분명해. 당신도 알잖아. 내가 이렇게 살아온 동안 언제 당신께 손을 올린 적 있어? 그때가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잖아. 실수였다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면서 살아가는 게잖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남편의 이 쓸데없는 말을 듣고 있자니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뭐, 실수. 그래, 당신이 나를 직접적으로 때린 건 그때가? 한 번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나 직접 때려야만 폭력이 되는 거죠.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끔찍한 무심함으로 나를 때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난 부모와 같았죠. 저는 그 집에서 몇 번이나 죽고 또 죽었다고 느꼈어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을 거예요. 꼭 법적 처벌을 받게 할 거예요. 저희 아기의 겁을 먹었던 남편은 제 모습에 정말 두려워했나 봐요. 제 마음의 문을 여는데 닫힌 적이 있어도 다시는 열릴 수 없었어요. 제 복수는 아니지만 엄마의 복수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시부모님이 장사한다는 게 안님 엄마에게는 바로 그 앞에 같은 업종의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리고 시장 가격의 절반 가격에 음식을 판매하기 시작했죠. 일이 시끄럽기 시작했을 때 이는 당연한 일일 뿐이었어요. 뭐, 이렇게 상도덕 없는 상황도 다 있냐고 항의하던 시부모님은 막연하게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왜 대한민국은 자유국가가 아닙니까? 제가 제 가게에서 어떤 가격의 제품을 팔든 무슨 문제가 있는 거죠? 억울하다면 더 싸게 팔든가요? 라고 말하며 토로했습니다. 아, 참고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곳으로 옮겨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세요. 만약 업종을 변경하면 나도 그에 따라 행동하겠고요. 가게를 옮기시면서요. 무슨 수를 써서든 따라갈 테니까. 아니세요. 그게 대체 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저 이러니 죽으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까? 뭔가 오해가 있는 것 같군요. 제가 언제 죽으라고 했나요? 전 그냥 사돈댁하는 창사에서 창난지를 좀 치는 것뿐인데 그 정도는 당신들이 우리 딸에게 한 짓에 비해선 아무것도 아니지 않나요? 엄마의 엄정한 태도에 시부모님은 두려웠던 걸까요? 결국 저를 따로 불러내 싹싹 빌더군요. 그렇게 두렵게 느껴진 시부모님까지 제 앞에 무릎 꿇는 걸 봤을 때 정말 얼마나 통쾌했는지 몰라요. 폭군 같던 시아버지도 다 늙은 게요. 생쥐처럼 보이더군요. 이 새끼가 그동안 내가 잘못했다. 어른으로서 모범적인 모습만 보였어야 하는데 그놈의 술이 웬수지.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기필코 쉬면 안 되니까. 다시는 한 방울도 입에 안 될 테니까. 제발 가게만큼은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면 안 되겠니? 우리가 한평생을 바쳐 일궈온 가게다. 네, 그럴 순 없을 것 같은데요. 술이 무슨 죄가 있겠어요? 그 술을 감당도 못할 만큼 마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아버님 같은 사람이 문제지. 아버님, 제가 지금이라도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데요. 꼭 병원 가보세요. 그렇게 술 하나도 조절 못하는 건 병이니까. 애써요 한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알겠어요. 제가 시부모님을 떼고 돌아선 후로는 그들과 연락하지 않았어요. 결과적으로 시부모님의 가게는 1년도 못 가 문을 닫았고 남편과의 법적 분쟁도 만족스러운 결론을 얻을 수 있었어요.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한 덕분인 걸까요? 남편의 과실사유가 인정되어 이혼할 수 있었던 것뿐만 아니라 가정폭력 소송에서도 남편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어요. 단지 1년 6개월의 형이었지만 남편에게 법적 처벌을 받아 만족스러워요. 복역 후 혹시라도 해코지를 할지도 몰라서요.
두려웠지만 저에게 든든한 울타리인 엄마가 있어서 그런 것일까요? 남편과의 법적 분쟁이 끝난 후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친척에게 들은 바에 의하면 남편은 가정폭력으로 징역까지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이에 동네 사람들의 소문이 퍼져 이사를 옮겨야 했다고 합니다. 남편은 새 직장을 찾거나 격리되어 술만 마신다고 하며 자신의 아버지와 닮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노부모님은 힘을 쓸 수 없고 남편의 지배 아래 살고 있는데 농사도 소홀히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가 간간히 남의 집살이를 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더군요. 결혼을 준비 중이던 시누이도 이런 가정사가 알려져 파혼당했고 말이에요. 시어머니와 식구들 말로 보면 하늘이 마냥 무심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누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사실 이혼 후 몇 년 동안은 우울증 약을 복용할 정도로 상태가 나빴는데 엄마가 성심성의껏 저를 돌봐주셨어요. 덕분에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 재혼도 했어요. 남편은 엄마의 지인의 조카였는데 소개로 만나 결혼했지만 부부관계는 참 좋았어요. 남편은 천성적으로 밝고 애정 표현이 많은 사람이라고요. 아이를 2명이나 낳았는데도 아직도 신혼 같아서 주변에서 조롱을 받고 있어요. 계속 이렇게 하다가 늦둥이를 낳는 건 아닌가 한데요. 남편은 아직도 3번째 아이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한 모양이에요. 때때로 애들 동생 만들어주자 고 농담하면 저도 못 말리게 됩니다. 엄마도 여전히 활발하신 편이세요. 저보다 더 기운이 좋으셔서 지인들과 자주 약속도 잡으시고 필라테스나 요가 같은 운동도 꾸준히 하시네요. 저녁마다는 꼭 집에 퇴근해서 함께 식사를 하고요. 하루라도 제 얼굴을 못 보면 불안해하시고 남편도 엄마와 제 상황을 알고 이해해 주시네요. 고맙다고 말씀드리려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가수가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자려고 누웠을 때 마음에 걸리는 일이 하나도 없다면 그것이 행복이라고 해요. 그러면 저는 참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지난날의 아픔을 극복하고 일어선 결과겠지요. 비 온 뒤에는 땅이 더 굳어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현재 어려운 일을 겪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행복하세요.